지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지각 중 일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0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에 존재해왔지만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대륙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륙은 많이 움직이고 이동해왔습니다. 지각 활동 덕분에 지구 표면의 일부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천천히 미끄러져 이동한 덕분이죠. 이 퍼즐 조각 중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대륙괴라고 합니다. 대륙괴는 대륙의 뿌리를 형성하고 대륙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오래되고 튼튼한 암석 부분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괴도 그 중 하나예요. 미국의 상당 부분, 캐나다 절반, 그린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약 35개의 거대한 고대 대륙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수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는데 그 강인함 때문이죠. 하지만 2014년 연구진은 대륙괴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부 대륙괴는 특정 지질학적 과정으로 인해 튼튼한 뿌리의 일부를 잃고 얇아졌습니다. 더 많은 지각 변화를 겪으면 대륙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4년 중국 지구과학대학의 과학자들은 북중국 대륙괴, 줄여서 NCC라고 불리는 고대 지각 덩어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지역 중 일부가 어떻게 분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이러한 대륙괴가 분해되는 과정을 탈크레이톤화라고 합니다. NCC는 서쪽 블록, 동쪽 블록, 그리고 두 블록 사이에 있는 북중국 횡단 오로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생대 시대의 동쪽 블록이 지각 변동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구 운동으로 인해 깊고 오래된 뿌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멘틀의 과정과 지구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NCC를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들은 표면 모양, 지층이 늘어나는 방식, 지진파의 이동 방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NCC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4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지각판의 일부가 대륙괴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르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튼튼했던 암석은 얇아지고 결국 안정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 2억 년 전 공룡이 세상을 뒤흔들던 쥐라기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탈크레이톤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곳은 북중국 대륙괴만이 아닙니다. 북미, 남미, 중국 양서 지역과 같은 다른 지각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상의 대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고 진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변화로부터 100%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지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움직임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뉴질랜드가 새로운 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신비한 대륙의 대륙붕은 해발 약 999m 깊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해저지각은 그보다 더 깊은 2987m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지질학자들은 해저에서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신선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인근 해양지각과 달리 뉴질랜드 주변의 지각은 고대 화강암, 석회암, 사암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륙지각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숨은 땅을 구분하는 좁은 해양지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대륙은 별개의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8,500만 년 전 뉴질랜드는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했어요. 수백만 년 후 지각판의 최강자인 거대한 태평양판이 뉴질랜드 대륙 지각 밑으로 잠수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해서 대륙 지각과 연결되어 있던 뉴질랜드의 뿌리가 끊어져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 변화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억 2천만 년 전 호주와 남극은 하나의 땅이었어요. 두 대륙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남극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인도양에는 해양 고원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인 케르구엘렌 소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대륙이 인도와 남극을 잇는 육교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보려면 인도양 남부의 작은 군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섬들은 고대 육지의 남은 전부예요.
남극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기후가 춥고 빙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곳의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동식물도 오늘날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과 비슷했을 거고요.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은 바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이 대륙은 약 1억 년 전에 유럽과 충돌해서 그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 발칸반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와 모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와 비슷해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알프스 산맥에 묻혀 있어요. 다른 쪽은 아드리아의 반대편에 있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일부예요. 이전 대륙의 석회암 암석은 유럽 대륙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친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암석의 구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석회암이 사라지고 대리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큰 대륙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라 수중의 거대한 얕은 해저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진흙 등이 이 선반에 침전되어 서서히 암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레이터 아드리아는 얕은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들이 연쇄적으로 있는 뉴질랜드나 플로리다 키와 비슷했을 거예요. 물 위에는 작은 섬과 군도들이 많았을 거고 파도 아래에는 해양 생물로 가득한 다채로운 산호초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고 스쿠버 탱크가 있었다면 다이빙과 탐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을 거예요. 크레이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의 새로운 대륙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지구지각을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과학자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진짜 발상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핀란드의 외딴 지역에서 모래와 암석을 연구한 결과 스칸디나비아의 뿌리가 실제로는 375억 년 전 그린랜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이 있는 지역이 과학자들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2억 5천만 년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핀란드의 강모래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체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결정의 화학적 구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결정의 나이가 스칸디나비아가 아닌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암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팀은 우라늄, 납, 루테튬, 하프늄과 같은 원소를 분석하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스칸디나비아의 암석 기반이 수십억 년 전에 그린란드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작은 씨앗이 수억 년 전에 걸쳐 지구 표면을 떠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조각은 결국 오늘날 핀란드에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씨앗 주변에 새로운 암석층이 형성되어 현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구의 대륙이 어떻게 처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지구가 형성된 직후 대륙 지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륙의 흔적은 10억 년 후에야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륙이 다른 곳에서 고대 지각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고대 씨앗은 스칸디나비아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씨앗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따로 자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과학자들은 이 고대 씨앗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파헤쳐야 합니다. 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수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광활하고 둥근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을 매핑하고 난파선을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바위 지형이나 모래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나 스크린에 나타난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상한 원형 모양은 연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면 약 152m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물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비가 91.5m에서 무려 183m까지 이르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또한 깊이가 거의 12m였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뭔가가 발자국처럼 깔끔하게 배열돼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해 이 지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40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오데오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 분화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고대 지질학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싱크홀, 즉 돌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표층이 무너질 때 집안에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표 아래의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의해 서서히 용해돼서 지하에 공극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극 위의 표면이 더 이상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함몰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을 형성합니다. 빨대로 음료수 뚜껑을 찔러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싱크홀은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최대 6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나 건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는 석회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쉽게 침식되죠. 이와 같은 싱크홀은 이미 휴런 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장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싱크홀은 직선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느슨한 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하죠. 이것이 싱크홀이라면 일반적인 지질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수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특이한 과정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빙하라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빙하는 야생의 얼음 강으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빙하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빙하는 빙하 아래의 땅을 갈아서 퍼낼 수 있어요. 빙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서 그 무게와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바위, 토양, 심지어 안방까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내려앉힙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 빙하 홈이라고 불리는 깊은 홈이 생길 수 있어요. 빙하기에는 오데오 지역을 포함한 미국 북부 전역에 많은 빙하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지금의 미시간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했다면 이 깊은 구멍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빙하는 종종 매우 직선적인 경로로 이동해요. 빙하가 움직이면서 지형을 침식하지만 지형에 따라 침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기반함이 더 부드럽거나 부서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빙하에 의해 더 쉽게 조각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일부 구멍이 다른 구멍보다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으며 단단한 안반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터마크라고 하는 둥근 초승달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이러한 자국은 미시간 호수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의 큰 분화구보다는 홈과 비슷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오데오 자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분화구가 빙하에 의해 형성됐다면 물이 가득 차서 미시간 호수의 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은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화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의 초기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시간 호수의 일부, 특히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환경의 가벼운 버전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열수구, 그러니까 지각의 수중 구멍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생물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머니 쥐새우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을 좋아하는 아주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이에요.
주머니 새우라는 이름은 새끼가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또는 심해 스컬핀 피쉬는 차가운 호수를 좋아하는 바닥에 사는 작은 물고기예요.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보통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조개처럼 생긴 침입성 쿼가 홍합과 같은 이상한 유기체도 있어요. 5대5까지 퍼진 작은 담수 홍합이에요. 딱딱한 표면에 달라붙어 토착종과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시간 호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휴런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특별히 적응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면 산소가 부족했던 지구의 고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이죠. 초기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지만 훨씬 더 뜨거웠고 고대 미생물들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5대5, 특히 미시간 호수는 항상 유령과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5대5에는 약 6,000척의 난파선이 있을 정도인데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션이 조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난파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고 신선한 물에 보존되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어요. 5대5와 관련된 이상한 일은 난파선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트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거대한 파도로 갑자기 위험해지면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 위에 유령 같은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섬뜩한 안개와 같은 기괴한 날씨 패턴 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2007년에는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도 발견됐어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요.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의 중심부에 있는 지표면의 약 12m 아래에 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돌들은 1.6km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불구불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농구공부터 소형차까지 크기가 다양해요. 특히 눈에 띄는 돌은 높이 1.1에서 1.2m, 너비 1.5m의 바위예요. 약 11,000년 전에 멸종하기 전 지구를 돌아다녔던 마스토돈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지역을 재구성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육지였어요. 따라서 이 돌들은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냥용 블라인드로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고대 달력의 일종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대5 바닥의 약 15%만이 탐사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의 호수 바닥을 분석해서 주변 환경에 무언가가 분화구의 출현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레이크베드 2030 같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전체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임무예요. 이를 통해 미시간 호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물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샌디 섬은 거의 200년 동안 세계 지도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름 끼치는 땅덩어리입니다.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 유령섬은 18세기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 기록된 후 지도와 과학조사에서도 계속 등장했어요. 그러나 한 연구선이 2012년에 예상 좌표를 통과해 항해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지점의 수심을 측정했지만 수심은 여전히 1219m 이상이었기 때문에 물속에 거대한 땅덩어리가 숨어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더 이상한 점은 구글어스에서 정확한 좌표를 찾아보면 길고 얇은 섬처럼 보이는 희미한 윤곽선을 볼 수 있지만 육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섬의 실종에 대한 이론은 지도 제작의 오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섬 전체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세계를 속였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비한 섬에 대해 얘기하자면 하시마 섬의 수수께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한때 석탄 채굴 시설로 번성하여 노동자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 섬은 버려졌고 지금은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시마는 무너져가는 콘크리트 건물과 무성하게 자란 초목으로 섬뜩하게 고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구글어스를 이용해 가상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워드 제도처럼 디지털 지도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 섬의 좌표를 검색하면 해안 근처에 블랙아웃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며 수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단순한 결함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 특이한 야생동물이 있을까요? 이 가려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아직 없지만 이 지역이 야생보호구역의 일부라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은 호주 바다사자와 뉴질랜드 물개에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블랙아웃 지점은 모든 것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요. 소름 끼치는 섬에서 버려진 장소로 이동합니다. 리오데자네이루를 지나다 보면 불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름 끼치는 산타, 색바랜 사탕 지팡이, 야자수와 울창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녹슨 미끄럼틀. 이곳은 브라질에 있는 으스스하고 버려진 크리스마스 테마 놀이공원인 알바노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은 다양한 테마의 공간으로 구성된 거대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꿈을 꾸었습니다. 무려 축구장 460개 크기의 공간에 해당해요. 2000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몇 년 후 공원 입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작자가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공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 이 명소는 서서히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이지만 이 형형색색의 고리는 실제로 지구상에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에요. 직경 112.78m의 이 온천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천이에요. 위에서 보면 다양한 색은 실제 열화상 필터처럼 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각 유형의 박테리아는 서로 다른 온도에서 번성하며 박테리아의 색은 온천의 다른 부분의 열 수준을 반영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에 있어요. 빨간집 또는 유령 저택으로도 알려진 빌라 데 베키를 소개합니다. 모든 유령 저택에는 그 뒤에 숨겨진 도시 괴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꽤 흥미롭고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중반 펠릭스 데 베키 백작이 지은 한때 웅장했던 이 여름 별장은 곧 비극의 장소가 됐어요. 백작의 아내는 의문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큰 충격을 받은 백작은 남은 여생을 해답을 찾기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 저택은 폐허가 되었고 지역 전설이 유령의 명성을 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유령 같은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특이한 의식에 대해 속삭이곤 해요. 빌라 데 베키는 무너져 내리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섬뜩한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섬뜩하고 버려진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의 힘이 거대한 흔적을 남긴 장소인 애리조나의 운석 분화구를 살펴볼게요. 이곳은 약 5만 년 전 커다란 철 니켈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형성된 곳입니다. 폭 1.186km, 깊이 170m에 달하는 이 분화구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충돌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충돌의 놀라운 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유성 분화구는 매혹적인 지질학적 랜드마크로서 과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니제르의 이 지역은 마치 행성간 식민지처럼 보이는 유리돔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소름 끼치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 돔은 실제로는 작은 반원형 구덩이로 Just Dig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워터번즈 또는 어스 스마일로 알려진 이 구덩이는 빗물을 모아 건조하고 황폐화된 땅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사막화로 고통받는 지역의 생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천재적인 방법이죠.
이 웅덩이에 물을 가둠으로써 식물이 다시 자라도록 하여 땅을 식히고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페루의 유명한 나스카 라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막에 새겨진 거미, 원숭이, 벌새와 같은 모양의 거대한 고대 지형 문자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것이 등장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산 정상에 위치한 이 새로운 형상은 멧돼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잠재적인 새로운 지형 문자를 발견한 것은 매우 멋진 일이지만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꽤 흥미로워요. 남쪽 칠레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실제 지형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높이가 약 119m에 달하는 아타카마 자이언트가 있죠. 재미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이 형상은 일종의 영적인 인물이나 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디자인이 초기 천문 달력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위쪽과 측면에 있는 점들은 달과 정렬하는 방식에 따라 계절을 나타낸다고 해요. 구글어스를 탐색하다 보면 아일랜드의 MV 플래시와 같은 신비한 난파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배는 1960년에 폭풍과 강풍으로 인해 피니스 락에 부딪혀 배의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배 밑에서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승무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겨우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 배의 잔해는 여전히 피니스락에 남아있으며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떨어져 나가는 선체를 볼 수 있어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타이타닉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도 있어요. 타이타닉은 실제로 수중 3,962m 아래에 있어서 위성 카메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좌표를 구글 어스에 입력하면 타이타닉 사고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름 끼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저 거대한 푸른 바다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래도 배가 침몰하던 그 비극적인 날 밤에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타이타닉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허리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데 특히 실제로 지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폭풍 지진으로 알려진 이 놀랍고 무서운 현상은 얼마 전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주파 지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주파 지진은 우리가 실제로 진동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발밑에서 지구는 적절한 장비 없이는 듣거나 볼 수 없는 미묘하고 끊임없는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질학적 진동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실제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용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지진계라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는 땅에 대고 있는 작은 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돌 콘서트에서 팬들이 위아래로 뛰는 소리,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심지어 땅을 흔드는 아주 먼 거리의 지진 등 모든 종류의 진동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극저주파 지진은 측정 장치에 따라 발생하는 신호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퍼즐을 맞추듯 작은 영역의 측정값을 결합해서 이러한 신호를 추적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연구 중인 지진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은 이상한 일련의 사건을 발견했어요. 연구진이 처음 발견한 이상한 점은 이 특정 현상이 계절적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5월과 8월 사이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년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지진이 일반적으로 지표면의 균열을 따라 움직이는 미국 서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이상한 진동은 북미 서부 해안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새로운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지진 중 상당수가 북미 지역에 대규모 폭풍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반응사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계절에 허리케인이나 폭풍이 바다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매우 강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도는 단단한 지구와 상호작용해서 격렬한 지진 활동을 일으켜요. 거대한 폭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에너지의 폭발은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 방사해서 현재 우리가 폭풍 지진이라고 부르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리히터 규모 최대 3.5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바닷물이 실제로 허리케인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플로리다 전역에 파괴의 길을 남긴 무서운 허리케인 밀턴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보고 계신 청자색 영역은 위성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10월 9일 이 허리케인은 시속 249k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의 일로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최대 3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폭풍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허리케인 밀턴은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모든 것은 멕시코만의 기록적인 더운 물에서 시작됐어요. 이 따뜻한 물은 허리케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눈벽 교체라는 과정도 허리케인이 더 커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트 기류라고 불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류가 대기 상공으로 흐르는 경로를 가로지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허리케인의 북부와 북서부 지역의 바람은 다른 지역의 바람보다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트 기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지역의 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거의 매번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플로리다의 서해안과 동해안 모두를 위험한 물살로 덮쳐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템파베이의 번화한 지역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어요. 그렇다면 밀턴은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문제는 동부 태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케인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발원해서 대서양을 건너 따뜻한 카리브해에서 힘을 얻는 등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이동해요. 하지만 밀턴은 그 기원에 반전이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를 가로질러 걸프만에서 정체된 전선을 만난 열대성 저기압의 잔재에서 시작되었죠. 밀턴은 일단 출발하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최고 수온에 도달했을 때는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 같았어요. 따뜻한 물과 습한 공기는 허리케인이 발달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순식간에 밀턴의 풍속은 시속 148km로 증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에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허리케인 밀턴은 안구 교체라는 것도 겪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대부분 중앙의 투명한 눈을 중심으로 회전해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밀턴은 바깥쪽 가장자리에 새로운 비줄기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눈 주위에 두 번째 고리를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밀턴은 더욱 커져 풍속을 분산시키고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죠. 마치 껍질을 벗고 더 강력한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지요. 허리케인 밀턴도 이동 경로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진행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팽이가 균형을 찾기 전에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균형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흔들림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큰 타격을 받거나 최악의 폭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허리케인 밀턴은 대기 중에 까다로운 바람 변화로 인해 약간 약해져 마침내 상륙했어요. 그 후 반도를 가로질러 바다로 향했고 따뜻한 바닷물에서 멀어지면서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문가들은 솔직히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의 풍속이 최대치에 얼마나 근접했을까요? 다시 말해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을까요?
허리케인 바람에 대한 속도 제한이 있지만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폭풍은 시속 322km 정도예요. 하지만 이 최대 속도는 바다의 열기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바다를 허리케인의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따뜻할수록 허리케인은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바다가 계속 따뜻해지면 풍속과 허리케인의 영향력이 증가해서 허리케인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허리케인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의 열과 구름 상단의 온도는 열이 해수면에서 폭풍의 상단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세기 말까지 최대 풍속이 시속 354km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요.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계속 주시해야 할 대상이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폭풍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폭풍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과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렌이라는 이름의 이 세련된 최신 잠수함은 남극의 심해를 탐험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발견하자 신비롭게 사라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멀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인 서남극의 도슨 빙붕을 탐험하고 싶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침묵의 거인인 이 빙붕은 폭이 48.3km로 뉴욕시 길이와 맞먹는 길이에 달합니다. 마틴 반도와 베어 반도라는 두 개의 얼음 곳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지질학적 신비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사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는 다양한 풍경이 숨어 있어요. 도슨 빙붕의 밑바닥은 느리고 가차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거칠고 역동적인 지형입니다. 우뚝 솟은 얼음 구조물, 깊은 골짜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기괴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지형은 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면 인공위성으로 이 지역을 스캔하거나 눈을 뚫고 들어가 큰 그림을 하나씩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막연한 힌트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과학자들이 잠수함으로 빙붕을 탐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율 잠수정은 도슨 빙붕 아래 얼음 바닥 깊숙이 잠수해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로봇 탐험가들은 환상적인 첨단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쥐나 돌고래가 하는 일이죠. 소리를 사용하여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음파를 내보내고 그 음파가 위에 빙붕이나 아래의 해저와 같은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동물은 음파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음파의 변화를 감지하여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가 보내는 클릭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화 기술을 모방해서 수중 탐험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버전은 훨씬 더 멋지고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상세한 3D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 잠수함은 로봇 탐험가 중 하나였어요. 북유럽의 바다 신에서 이름을 따왔죠. 렌은 남극의 험난한 지형을 항해하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섬뜩한 결말로 이어졌어요. 2019년 렌은 도슨 빙붕 아래의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영웅이었죠. 탐사팀은 달의 반대편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두꺼운 얼음 밑으로 998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어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거리와 같아요. 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멀리 더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16km가 넘는 빙하 뱃속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과학자들은 매끄럽고 균일한 얼음 표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렌은 거대한 균열과 산등성이로 표시된 밑면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지형들이 시간이 흘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비한 소용돌이와 눈물 방울 모양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질학이라기보다는
예술처럼 보였죠. 이것은 실제로 빙붕과 그 주변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따뜻한 물이 얼음 밑으로 스며들어 아래에서 얼음을 녹입니다. 때로는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패턴이나 그림처럼 보이는 기묘하고 고르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들 중 일부는 길이가 396m가 넘는 거대한 것도 있어요. 축구장 3.5개를 합친 길이죠. 소용돌이치는 낙서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좌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면 물이 특별한 방식으로 회전해서 모양이 구부러지고 나선이 그려집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공과 같은 물건을 던지려고 하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굴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구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다른 남극 빙붕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도슨의 빙붕만큼 장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렌은 끔찍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은 훌륭한 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도슨 빙붕은 단순히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섬세한 시스템의 일부이고 서남극의 거대한 빙하를 막는 보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빙붕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여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 아래로 스며들고 얼음이 녹으면 도슨 빙붕은 더 이상 육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없게 돼요. 보호 장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빙하가 바다로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더 많은 물이 유입되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결국 해안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렌은 강력한 수중 해류로 인해 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는 거대한 구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치 빙하 위에서 똑딱거리는 시계를 본 것 같았죠. 위험은 높았지만 다행히 잠수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더 활동하며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렌이 빙하 아래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빠져 24시간 동안 통신 없이 지낸 적도 있을 정도로 험난한 임무였어요. 하지만 모든 봉우리와 계곡을 매핑했습니다. 40번이 넘는 얼음 속 임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4년 초 렌은 트와이트 빙하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대담한 미션이었죠. 이곳은 불길하게도 최후의 빙하라고도 불립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빙하가 붕괴되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해서 곳곳에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렌은 빙하 밑바닥을 탐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이곳은 이전에 지도가 작성된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 탐사는 빙하의 비밀을 밝히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왜 녹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이 렌의 두 번째 탐험이었어요. 이전 방문에서는 빙하 밑바닥을 매핑한 최초의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렌은 198m에서 504m까지 깊이를 탐사했어요. 이를 통해 둠스데이 빙하가 따뜻한 해류로 인해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동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자기 렌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 경고도 흔적도 없어요.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던 순간 심연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조난 신호도 마지막 정성도 없었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광범위한 수색을 보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드론이 얼어붙은 하늘을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빙하의 소나기에서 잠수정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렌의 배터리가 방전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 시점에서 457m의 얼음 아래 심연에 삼켜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과학팀에게 매우 슬픈 손실이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과학자들은 이제 렌을 대신하여 2H의 지휘 아래 중요한 연구를 계속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에 갇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해류에 의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물체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렌의 실종으로 과학자들은 당황했고 빙붕은 좀 더 오랫동안 그 비밀을 간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보물 같은 지식을 얻었어요.
과학자들은 남극을 계속 탐험하며 눈 속에 숨어있는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9천만 년 전 남극 근처에서 무성한 온대우림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던 고대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남극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토양에 보존된 화석화된 뿌리, 꽃가루, 호자를 발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개월 동안의 극지방의 어둠 속에서도 번성했던 열대우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과거와 미래의 지구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죠. 2022년 1월 14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주민들은 연달아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소리의 진원지는 9,656km 떨어진 남태평양의 통가군도였습니다. 수중 화산인 훈가 통가가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7년 동안 활동하지 않다가 2021년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훈가 통가 화산은 화산에서 69km 떨어진 수도 통가에서 볼 수 있는 성층권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11km 높이까지 증기와 가스를 방출했어요. 또한 화산 옆에 쌓인 화산재를 내뿜어 화산이 서 있던 섬의 크기가 커지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 다시 잠잠해졌고 관계자들은 휴면 상태라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섬은 엄청난 힘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화산재 구름을 대기권 19km까지 날려보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이 가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음파는 지구를 여러 번 돌았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천둥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부 붐은 캐나다에까지 도달했어요. 충격파는 일본과 유타주에서 4번,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소 2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수만 번의 번개가 번쩍였어요. 또한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와 건물이 손상됐어요. 극심한 파도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밀려왔고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수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 데이터를 연구해서 이러한 대규모 폭발의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들의 연구 모델은 압력솥이 많이 가열됐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가스가 암석에 갇혀서 큰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폭발은 5번의 대규모 지하 핵실험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이 모든 일은 가스로 가득 찬 암석이 갇혀있는 얕은 바다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연기가 지구 표면을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훈가통가 화산의 분화는 달랐습니다. 화산 연기는 많지 않았지만 올림픽 수영장 6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방출했습니다. 폭발의 강렬한 열기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증기로 바꾸어 대기 중으로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그 모든 수증기는 구름이나 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건조한 대기층인 성층권에 남게 돼요. 과학자들에게는 훈가통가 화산 폭발과 같은 화산 폭발이 장기적으로 날씨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관측 자료가 없습니다. 성층권 수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 위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위성은 1979년 이후에만 존재했어요. 그동안 훈가통가와 유사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죠. 사실 통가 화산 폭발은 최근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화산 폭발이에요.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과 지구의 진동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이 화산을 연구했어요. 1991년에도 필리핀의 한 화산에서 비슷한 폭발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면밀히 연구할 수 있는 첨단 도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훈가통가 화산 폭발 직후 위성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그들은 수증기가 성층권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것이 지구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어요. 화산 폭발의 첫 번째 큰 결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2023년에 몇 달 동안 성층권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이었어요. 이 수증기는 이미 남극상공의 극지방 성층권에 도달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훈가통가 화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구 평균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끝났어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2세기 전인 1815년 이 나쁜 녀석이 폭발해서 여름이 없는 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듬해 겨울은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춥고 습했어요. 또한 재앙적인 쓰나미가 집을 파괴해서 10,0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여파로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훈가통가나 탐보라 화산 폭발과 같은 이벤트는 놓칠 수 없지만 일부 수중 화산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해요.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창밖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다가 물 위에 이상한 색깔의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최근 화산 폭발의 징후인 기름띠나 떠다니는 부석 뗏목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이 장면의 사진을 지질학자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중 하나인 하브르를 발견했어요. 하브르 화산은 지표면에서 약 914m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2012년에 하브르 화산은 약 90일 동안 지속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어요. 화산의 반원 모양 입구 주변의 14개 구멍에서 뜨거운 용암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브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높이의 물로 덮인 수많은 화산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며 전 세계에 뻗어있는 중해양 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예요. 이 시스템은 매년 지구 화산에서 나오는 모든 마그마의 약 75%를 생산합니다. 2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용암을 방출하죠. 마그마가 식으면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과 같은 새로운 해양판의 가장자리를 형성해요. 한 과학자 팀이 청동기 시대 화산 폭발로 해저에 남겨진 물질을 연구했어요. 약 3,600년 전 에게해 남부의 수중 일부에 있던 화산이 쾅 하고 깨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산토리니 섬이 파괴되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암석, 가스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화산 폭발은 해저에 쌓인 두꺼운 화산재와 암석층을 남겼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고대 산토리니 화산 폭발을 연구하여 이러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미래의 화산 폭발이 지구의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는 또한 과학자들이 분화의 강도나 분화 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화산재와 암석이 해저의 테라스에 침전될 때 형성되는 파도가 얼마나 클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정보는 향후 화산 폭발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화산이 폭발할 때 가장 가기 싫은 곳이 화산 내부겠지만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냈습니다. 바로 의료 영상과 광학 현미경에서 얻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마트한 새로운 영상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매트릭스 이미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센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지오폰이라고 하는 이 센서는 지구를 통과하는 진동인 지진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동을 연구함으로써 암석의 종류와 지표면 아래에서 암석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의 과들루프에 있는 화산에서 이 방법을 테스트했어요. 이 화산에는 지오폰이 많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여러 지오폰의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연구진은 메모리 효과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서 지진파가 다른 지하물질에 반사될 때 발생하는 왜곡을 역전시키고 원래 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어요. 연구진은 91m 이상의 해상도로 약 10km 깊이까지 화산 내부의 구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이미지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많은 마그마층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층들은 지구의 다른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층과 그 작동 원리를 알면 과학자들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더 일찍 경고하고 위험한 분화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해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돌처럼 보여요.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무게도 2kg 정도로 꽤 평범하고요. 하지만 이 바위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이동한 후 남극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덴버 남극 프로그램의 남극 운석 탐사 프로젝트인 안스맵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베르타 스코어 연구원은 1984년 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의 이름을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이 운석을 발견한 남극의 앨런 힐스에서 따온 이름이라 ALH입니다. 그리고 발견 연도와 샘플 번호가 있어요. 로베르타가 돌을 집어들고 우후 화성 덩어리를 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운석 그룹과 매우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 방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가스의 흔적 덕분이에요. 1976년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 용감한 바이킹 착륙선 덕분에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석 발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암석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구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운석 중 화성에서 온 운석은 약 100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운석군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 우주 여행자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 암석은 약 40억 년 전에 고향인 붉은 행성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은 이 평화로운 바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석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작은 소행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순간 ALH는 지구에 가까워졌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13,000년 전 지구와 충돌하여 우주여행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 화성 조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1996년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야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나사 연구원들은 이 파편이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ALH가 화성에서 형성될 당시 화성에 번성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우 미세한 자철광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구조와 화학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입자와 완전히 유사했어요. 이를 자성화석이라고 하며 자성 박테리아가 이를 생성해요. 따라서 한때 화성에도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과학자들은 운석에서 화성기원의 유기물질이 포함된 질소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운석을 더 조사하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극으로 가서 더 많은 운석을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극은 운석 사냥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놀랍게도 남극 대륙에서는 약 5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운석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암석은 각각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 암석은 소행성보다 큰 우주 물체 덩어리도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남극까지 운석 사냥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심각한 도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우주 운석은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딴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운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년 남극에서 약 1,000개의 운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개 이상의 운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걱정스러운 과학자들은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적설량, 지표면 온도, 얼음이 흐르는 속도, 지형의 경사도까지 고려한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었어요. 그 후 연구진은 다양한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석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후변화가 그들의 연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운석 사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운석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얼음이 강제로 위로 이동하는 산기슭이나 노두로 이동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눈을 쓸어내려 밝고 선명한 푸른 얼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를 꼭 챙기셔야 해요. 이 오래된 얼음은 녹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숨어있던 운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지표면의 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바위는 태양열을 일부 흡수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마치 운석들이 스스로 지하, 아니 얼음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숨는 것과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얼면 이 터널의 입구가 닫히면서 운석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둘러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총 8만에서 25만 개의 우주 암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운석 좌초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운석 좌초지대는 지질, 얼음 흐름, 기후 조건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운석이 지표면에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눈이 덮이지 않은 푸른 얼음 위에서도 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석을 눈에 띄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져 영구 관측소 근처의 블루 아이스 지대를 찾아내야 해요. 빙하학자인 베로니카 톨레나르와 그녀의 팀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남극 전역에 걸친 스마트 지도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 캐나다 우주국 등의 머신러닝과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이 지도는 과거에 발견된 운석과 모든 종류의 기후 및 얼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강조 표시해요. 운석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륙의 가장자리와 푸른 얼음이 있는 산 근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푸른 얼음만이 아니에요. 얼음 흐름의 온도와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너무 빨리 흐르면 운석이 쌓이기 전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석을 찾으려면 매우 정확한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표면 온도가 거의 항상 영하 9도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가라앉아요. 엘렌 힐스 지역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곳이 바로 ALH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1000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된 일종의 운석 금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핀불 하이맨 산맥과 같은 더 유망한 장소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최고의 운석 사냥 장소의 순위를 매기는 가볼 만한 곳 지수를 개발해서 향후 현장 탐사를 훨씬 더 목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블루 아이스 지역이 많은 만큼 수많은 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지구상에는 오늘날의 가장 무시무시한 생명체도 한순간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어요. 지금은 모로코 남동부에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캠캠층이라고 불리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장소의 이야기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성한 녹색 숲, 햇빛에 반짝이는 강. 첫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무시무시한 공룡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날의 사자나 상어는 그 공룡 화석이 보여주는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캠캠층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장 큰 포식 공룡 중 3마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피노사우루스.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15.2m가 넘는 반파충류, 반괴물 같은 공룡이었어요. 악어 같은 주둥이와 등에 돛을 단 이 혼종 공룡은 숲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은 강으로 잠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속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얕은 물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채듯 잡을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육식동물인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도 있었어요. 날카로운 이빨로 무서울 정도로 쉽게 살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집채만한 키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르고 강하며 공격적이었어요. 또한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랩터 같은 공룡인 델타드로메우스도 있었어요. 마치 빠르게 움직이는 닌자처럼 무서운 정확성으로 먹잇감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하늘도 익룡들이 날아다니는 재밌는 장소였어요. 익룡은 종종 하늘을 나는 공룡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다른 종류의 공룡으로 공룡에 가까운 사촌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파충류는 캔캠층 위로 날아올랐고 날개 길이가 최대 9.1m까지 뻗어 있었어요. 손가락은 깃털로 덮여 있었고 박쥐처럼 네 번째 손가락이 있었죠. 초경량 골격 덕분에 공중을 쉽게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캠층을 끔찍하게 만든 건 공룡만이 아니었어요. 물속에는 무시무시한 거대 물고기와 악어 같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턱은 뼈를 부술 만큼 강했고 수면 아래 숨어 있다가 재수없게도 자신들의 영역에 접어든 먹잇감을 기다렸죠. 강생물 중 하나는 슈퍼크록이라고도 불리는 사르코스쿠스였어요. 길이가 약 12.2m에 달해 성인 인간을 쉽게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 자란 공룡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조이는 턱을 가졌기 때문에 스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그 어떤 생물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코엘라칸스도 강가에서 서식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괴물 같은 포식자였죠. 코엘라칸스는 사람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 특별한 관절이 있어서 사람처럼 고개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괴물이 공룡과 함께 6억 6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최근 인도양에서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재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공룡 소행성이나 인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나 봐요. 반가워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백만 년 전이 지나면서 거의 무해해졌으니까요. 몸집이 4-5배나 작아졌지만 여전히 무게는 90kg에 달해요. 옛날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캠캠강에는 거대한 폐어와 다른 소름 끼치는 수생동물도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물리지 않고는 안전하게 강물을 마시거나 수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심지어 거북이도 자동차 크기였어요. 이런 생물들이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거대한 짐승이 살기 때문이 아니라 포식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독특했어요. 이 많은 포식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맞아요. 먹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싹하죠. 모든 포식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약한 생명체를 사냥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삶은 원래 그랬고 지구의 모든 구석이 그런 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포식자 화석만 발견되고 평범하고 순한 동물은 사라졌기 때문에 화석 기록이 왜곡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그곳에 사는 짐승들만큼이나 매혹적이었어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이 사막은 습하고 강이 가득한 푸르른 낙원이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땅을 태웠죠. 기후가 너무 뜨거워서 극지방도 따뜻할 정도였어요. 건기와 강렬한 폭풍이 뒤따르는 극한의 날씨가 땅과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강이 이 풍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뻗어나와 북쪽의 고대 테티스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서로 연결된 광활한 분지와 그 너머로 중앙 대서양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무더운 하늘 아래 펼쳐진 범람원이 펼쳐져 있었죠. 강은 현지 동물만큼이나 야생적이었는데 어느 날은 유유히 흐르다가도 다음 날은 사나운 맹수처럼 거칠게 휘몰아쳤습니다. 처음에 이 강들은 땅을 관통하는 깊은 수로를 만들고 넓은 모래톱을 만들며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풍경은 얕은 연못과 소금으로 덮인 평지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점차 사라지면서 습지와 유속이 느린 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캠캠층은 수백만 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광활하고 험준한 사막이에요. 이곳을 방문하면 모로코와 알제리의 국경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거대한 절벽의 바위 얼굴이 태양의 강렬한 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화석화된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이곳에 오랫동안 매료된 이유 중 하나이며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화석 중 가장 포괄적인 화석 컬렉션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바하리아 지층처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캠처럼 이 시기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 때문에 더 덥고 건조한 곳에서는 침식되었거나 여전히 모래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캠캠의 첫 발견은 194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슈베르라는 과학자가 모로코와 알제리 국경 근처의 절벽에서 뼈가 있는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어요. 불과 몇 년 후 고생물학자 르네 라보캇이 발견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낙타를 타고 사막 지형을 샅샅이 뒤져 화석의 보고를 발견했어요. 그는 거대한 초식 공룡의 부분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캠캠층에서 평화로운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목이 긴 거인은 고대 강 계곡을 돌아다니며 착한 소년처럼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소규모 화석 사냥 탐사만 했어요. 여기저기서 소소한 발견이 있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독일의 고생물학자 헬무트 알베르티는 그의 팀을 이끌고 캠캠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사시대 물고기, 악어, 공룡 화석과 악명 높은 스피노사우루스 조각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의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1990년대 중반이 되자 화석 게임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캠캠층에서 놀라운 새로운 종들이 발견됐죠. 새로운 도구와 기술로 무장한 고생물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화석을 찾으면서 발견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 예정입니다. 구글 지도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의심스러운 분화구를 발견하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이 사람처럼 말이죠. 2024년 캐나다인 조엘 라포인트는 고국에서 가벼운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트를 열고 퀘벡의 코트노르 지역을 확대했어요. 그때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고 둥근 구조물이었어요. 측정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15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인쇄해서 프랑스 지구 물리학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구글 어스의 워터마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는 이메일을 열어 과학자의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물리학자는 지형으로 보아 라포인트가 운석 충돌 지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침식에 의해 대부분의 모양이 크게 변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충돌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분화구 모양이며 변형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질 때 발생해요. 분화구 주변에 거대한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산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탐험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분석한 프랑스 지구물리학자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죠. 퀘벡의 이 기이한 지형은 화산 지형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라포인트가 이 주제를 다시 의제로 제기한 후 과학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최근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화산 형성으로 인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산이나 싱크홀과 같은 다른 것들은 충돌 분화구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확인을 위해 그들은 현장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성이 그곳에 떨어졌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 크레이터의 놀라운 점이에요. 충돌 크레이터는 지구와 외부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광물을 목록화했습니다.
충돌 구조를 찾을 때는 보통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티나이트나 캐머사이트 같은 광물을 찾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로 알려진 곳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브레데포트 분화구입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은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이 캐나다에서 이 분화구를 조사한 결과 충돌 부위를 보여주는 광물인 지르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포인트가 실제로 충돌 분화구를 발견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연구 탐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충돌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꽤 큰 뉴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발견이 2013년이었거든요. 이런 매혹적인 발견 중 또 다른 하나는 15살 소년이 발견한 겁니다. 윌리엄 가더리는 캐나다인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찾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전 이야기와 달리 윌리엄은 의도와 연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야 문명에 관한 많은 책을 공부했어요. 마야인들이 하늘의 별과 관련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펴서 이미 발굴된 모든 도시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의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윌리엄 가더리는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고 이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째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칼과 같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마야 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우주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구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 국경의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미지를 원격 감지 전문가에게 가져갔어요. 전문가들은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및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의 방법론이 창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5살짜리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거의 찾아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구글 어스 이미지에 나타난 이 작은 점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상한 점들은 알제리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구글 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원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원들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원이 위성 이미지의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섬이 일직선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요. 마을이나 도로,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는 구글 어스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100%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에 나타난 거죠. 처음에 그는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제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만했어요. 이 지역이 채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진파 조사는 땅속으로 충격파를 보내 지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동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는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사람들은 물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측한 것은 원이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나온 잔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고대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이러한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신비한 원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알제리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60km를 운전해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래 위에 파진 거대한 분화구가 12개의 작은 구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현대 시계의 조상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구글 어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유튜버와 그의 팀은 모래를 파기 시작했고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정어리 캔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하라 서클은 유명한 지진 측량의 역사적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석유 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구멍은 석유 탐사를 위한 고대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어리 캔은요? 이 지역을 탐사하던 노동자들이 남긴 거예요. 또 하나의 구글 어스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